반갑습니다. 인더스트리의 임규태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죠. 자,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불을 전해줬다는 그러한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불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알지 못하도록 몰래 인간들에게 불을 전달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그 불은 신들이 사용하는 대장간에서 훔쳐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화가 무슨 대장간에서 불을 갖고 온 신화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철의 역사를 이해하는 지금 순간에서 볼 때는 그 신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은 그 신화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물론 신화에 대한 얘기지만 만약에 정말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주었다면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어느 동네에 있는 누구에게 이 불을 전달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물론 신화는 신화죠.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저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과연 누구에게, 어디 사는 누구에게 이 불을 전달했을까?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넓은 평원이 보이죠? 고대 유적지입니다. 이 황량한 평원이 만약에 프로메테우스가 정말로 불을 줬다면 불이 전달된 그곳입니다. 자, 이곳은 현재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터키 지방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하투샤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네. 히타이트 제국은 BC 1800년부터 BC 1180년까지 존재했던 매우 강력한 군주 국가입니다. 네. 상업적으로도 융성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국가였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히타이트 제국이 처음 건국했던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철기 시대 문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정확하게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국가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히타이트는 강력한 1535도의 불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히타이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고의 신인 테슈브로부터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테슈브라는 신을 히타이트인들이 숭배했는데 테슈브는 바로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바람의 신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불을 더 뜨겁고 더 번창시키고 싶으면은 바람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뒤에 평원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1년 내내 항상 바람이 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제 훗날 히타이트 제국이 바다의 민족이라는 바다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는데 예전에 영화를 잃게 되지만 히타이트인들은 끝까지 하투샤를 버리지 못했어요. 수도를 이전하지 않고 끝까지 하투샤를 지켰습니다. 망할 때까지. 그 이유는 바로 불 때문이죠. 네. 이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 히타이트 제국을 강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결국은 히타이트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킨 또 다른 제국이 강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도 역시 철기 시대를 융성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자연의 바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 제국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풀무입니다. 풀무. 자, 이 풀무를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의 바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거죠.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서 바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물건이지만 이 풀무 하나 때문에 전 세계로 철기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풀무를 이용한 철기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풀무를 이용해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그렇게 개발돼서 철기 시대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의 성향을 한번 보게 되면 철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보편화가 되니까 그때는 농기구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제 농기구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철은 왼편에 있는 무기는 파괴를 위해서 사용되다가 다시 농기구라는 생산을 위한 도구로 또 사용이 됩니다. 결국 철은 파괴와 생산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철기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1700년대, 1709년으로 영국으로 무대를 옮기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직전이었어요. 영국은 철광석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문제는 불이었죠.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을 지필 것인가, 그리고 그 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여전히 인류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해도 특히 독일 쪽에서 목탄을 이용한 철강 산업이 융성하고 있었어요. 영국도 따라서 목탄을 사용해서 철강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영국은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산하고 싶은 철은 많은데 그 철을 생산할 만큼의 연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온 사방에 있는 나무를 다 베서 땔감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국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바로 에이브리엄 다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가마솥을 만드는 철광업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냈던 아이디어는 영국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채취한 석탄으로부터 2차 가공한 코크스라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철을 녹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크스 용광로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코크스와 철 원료를 함께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계속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럼 코크스에서 일단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굉장히 오래 가죠. 여러분 지금은 코크스라는 말이 낯설지만 연탄이나 아니면 조개탄 이런 것들이 사실 코크스와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오래 가죠. 그래서 이 코크스를 집어넣는, 코크스를 이용해서 철을 녹이는 이러한 용광로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코크스 기반의 제철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크스 용광로가 현대 철강 산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철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철강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강 산업은 혼자만 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요가 있었어요. 즉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물려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후부터의 철강 산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요가 늘어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폭발적으로 철강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그 수요를 받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철강 산업과 철강을 필요로 하는 그 산업은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럴 때 설마 하겠죠.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갈 겁니다. 이 다리는 이 아름다운 다리죠. 소박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콜드브룩데일 철교인데 아까 코쿠스 용광로를 개발했던 그 에브레임 다비가 사는 근처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약간 초라하고 약간 뭐랄까요? 아름다운 시골 다리처럼 보이지만 이 다리가 산업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역사상 최초의 철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철교.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로 엮어서 다리를 만들었죠. 건축의 혁신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장소에서 다리를 만들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철공소에서 조각난 철강 조각들을 다 만들어서 싣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구조로도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메가 건축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갖고 온 의미는 단순히 건축혁명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통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왜? 이제 도로가 뚫리지 않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강이 막히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는데 이제 철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강이든 건너갈 수가 있게 됐죠. 육로로. 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혁명과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기관차죠. 네. 콜브룩데일 다리가 만들어진 지 50년 후에 전기기관차가 상용화됩니다. 물론 조지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전기기관차의 기본적인 원리는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스티븐슨이 갖고 있는 크레딧은 상용화시켰다는 것이죠. 네. 최초로 이제 운영을 하는 철도 회사들이 조지 스티븐슨의 열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철도 산업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철도 서비스라는 것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콜드브룩데일에 있던 그 철교가 생김으로써 철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사방에 다 철도가 깔리게 돼요.